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 맨 마지막 번이 그 200번째 꼬꼬무 곡이었죠. 레스터 영의 레스터. 1956년도 연주 The Jazz Giants 56라는 앨범에 있는 I Guess I'll Have to Change My Plan 이라는 곡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956년도면 레스터 영이 이제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돌아가셨죠. 비교적 50세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는 59년도에 돌아가시는데 3년 전. 이 당시쯤에 레스터 영, 즉 말년의 레스터 영은 알코올 의존증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약간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고 해서 이 당시 이제 50년대 중후반의 레스터 영의 연주력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주 후한 평가를 못 받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가 56년도에 이분 앨범이 뭐 여러 장이 있는데, 이 앨범 더 재즈 자이언츠 56나 요걸 녹음하고 그 다음날 녹음한 프레스 앤 테디라고 테디 윌슨과 함께 연주한 그런 앨범을 들어보면은 이거 엄청 좋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지? 그러니까 요 56년도에는 많이 떨어져 있다가 뭐 몸도 마음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가 좀 되살아나는 그러한 좀 그 레스터 영의 말년의 좋은 연주들이 이 56년도에 참 많이 있는데요. 이 56년도에 레스터 영의 연주를 듣다 보면은 이분이 평생도록 가져온 그 어떻게 되게 서정적인 정서 굉장히 잘 살아 있고요. 박자에 살짝 늦게 올라타는 듯한 그런 프레이징이나 리듬 감각 이런 게 아주 여전했고, 특히 테너 색소폰 연주자분 테너 색소폰의 톤이 불안정하다고 말년의 연주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 불안정 때문에 오는 그 자체의 매력, 그런 음색이 굉장히 좋아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재즈 팬들이 이 레스터 영의 말년의 연주를 역시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꼬꼬무를 연결하기 전에 테너 색소폰 연주자 하면 이 레스터 영 말고 한 분이 더 생각이 나죠. 콜맨 호킨스.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콜맨 호킨스가 테너 색소폰의 아버지라고 해서 이 테너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재즈에서 완전히 리드 악기로 올라서게 했고, 콜맨 호킨스의 테너 색소폰은 굉장히 강하고 남성적인 그런 톤이라면은 상대적으로 레스터 영은 나긋나긋하고 멜로디 위주로 가는 그러한 부드러운 테너 색소폰, 이렇게 해서 테너 색소폰의 양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두 분인데, 콜맨 호킨스의 테너 색소폰의 색깔을 계승한 색소포니스트, 모던 재즈 시대, 그러니까 비밥 이후 덱스터 고든이나 소니 롤린스 뭐 이런 게 테너 색소폰의 톤이 콜맨 호킨스 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레스터 영은 보다 그러니까 말하듯 자연스럽게 연주하는 스타일들, 스탠 게츠나 주트 심스, 엘콘, 원 마시 뭐 이런 연주자들을 후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림이 그려지네 지금. 네. 김 감독 설명 들으니까 네. 그 계보가. 근데 또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특징 경향? 지어서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사실상 그 콜맨 호킨스나 레스터 영의 후배 테너 색소포니스트들을 이렇게 보면은 두 분 스타일 모두를 다 섭렵을 했고 승계를 한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개성을 입혀서 곡마다 어떤 곡은 콜맨 호킨스스럽기도 하고 어떤 곡은 레스터 영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테너 색소폰이 이렇게 계속 물 흐르듯 승계가 되어 왔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오늘 꼬꼬무는 레스터 영의 색소폰 스타일을 승계한 연주자 중 한 분의 연주를 골랐습니다. 그 후배는 색소포니스트 엘콘입니다. 사실 알콘 그래 왔는데 정확한 발음은 뭐 엘콘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엘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201번째는 엘콘의 56년도, 그 지난 꼬꼬무하고 이 엘콘의 201번째 꼬꼬무를 한번 연결해서 들으시면 같은 해인데 영향을 준 선배와 영향을 받은 선배의 테너 색소폰의 음색이나 음악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한번 비교해 보시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은 해인 1956년 앨범 Corn on the Saxophone이라는 앨범에서 Singing the Blues라는 곡을 골랐습니다. 이 테너 색소포니스트 엘콘은 제가 이제 몇 번 소개했어요. 몇 번 꼬꼬무를 하면서도 했었죠. 그 중에 뭐 37번째 찾아보니까 꼬꼬무에서는 엘콘, 주트 심스 섹스텟의 From A to Z라는 앨범, 이것도 역시 56년도 앨범이었는데 이 앨범에서는 레스터 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엘콘과 주트 심스, 이 두 분 다 1925년 동갑내기인데 이 두 분의 어떤 우정어린 연주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엘콘 주트 심스 섹스텟의 From A to Z라는 앨범하고 몇 개월 상관으로 이 앨범 Corn on the Saxophone이라는 앨범이 1956년도에 녹음이 되었는데요. 그 두 앨범을 연결해서 들어보면은 색소포니스트들 말고 피아노, 베이스, 드럼, 리듬 섹션은 다 똑같은 인물들이에요. 소개를 해드리면 피아노의 행크 존스, 베이스의 밀트 힌튼, 드럼의 오지 존슨. 이 앨범 Corn on the Saxophone에서는 트럼보니스트가 한 명이 더 연주를 하고 있긴 한데 오늘 고른 곡 Singing the Blues에서는 엘콘과 행크 존스, 밀트 힌튼, 오지 존슨 이렇게 쿼텟으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1956년도 9월 달에 뉴욕의 웹스터 홀에서 연주된 이 앨범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색소포니스트 엘콘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앨범이다. 부드럽고 서정적인 색소폰 톤을 감상하실 수 있고 이야기하듯 술술 이렇게 멜로디 위주로 풀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색소폰 연주를 들을 수 있다. 50년대 중반의 연주인데 저한테는 뭔가 옛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어느 시대나 있어 왔던 그러한 재즈의 매력이 잘 담겨져 있다. 참 평화로운 재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매 당시에 재즈 잡지인 다운비트지 같은 데서 별 5개를 받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인정을 받았고, 이 앨범은 그렇게 유명한 앨범은 아닌데 군데 계속 리이슈 돼 와서 2018년도인가는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리이슈가 돼 갖고 저는 이 앨범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LP로도 많이 리이슈가 돼서 가지고 계시는 앨범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조금 TMI이긴 한데 저는 이 앨범 커버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픽이 아주 인상적인데 그 당시 이제 50년대 중반에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포토그래퍼이자 뭐 여러 능력이 있는 그런 디자이너가 프랜 스코트라는 분이, 근데 또 이분이 그 당시 50년대 40~50년대 되게 유명한 클라리넷 연주자 토니 스콧의 또 부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어깨는 좁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요번에 하게 됐는데 오늘 고른 곡 Singing the Blues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1920년에 작곡된 곡인데 제이 러셀 로빈슨이라는 분이 작곡한 곡인데 제목 그대로 블루스를 기반으로 한 재즈 시대의 초기의 팝 발라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Singing the Blues의 가장 재즈 역사에서 중요한 연주가 하나 있죠. 빅스 바이 더 백이라고 코넷 주자의 1927년도 연주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엘콘에게 영향을 준 레스터 영이 있고 레스터 영향은 또 누군가한테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게 빅스 바이 더 백 같은 연주자들이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이렇게 보면은 40년대 말부터 50년대 와서 재즈의 한 스타일로 자리를 잡는 쿨 재즈의 영향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 빅스 바이 더 백의 1927년도 연주, 재즈 초기의 연주라고 할 수 있겠죠. 빅스 바이 더 백까지 올라간다. 검색을 하시면 이 Singing the Blues의 27년도 연주, 그리고 레스터 영의 색소폰 스타일을 엘콘이라는 50년대 연주자가 받아서 재즈의 맥이 이렇게 흘러고 있는 거를 이렇게 이 곡 한 곡으로도 느낄 수 있고 저는 그게 또 재즈 듣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곡을 통해서 한번 빅스 바이 더 백의 연주 27년도면은 이제 막
재즈가 자리 잡을 때인데 그때 연주된 곡을 레스터 영이라는 후대 연주자의 스타일을 입혀갖고 엘콘이라는 연주자가 50년대에 자기가 재해석해낸 연주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 곡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스터 영 얘기가 나온 김에 레스터 영에게 영향을 받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주트 심스, 엘콘 그리고 한 명 더 얘기했었죠. 스탠 게츠. 스탠 게츠가 아마 레스터 영스러운 그 연주 계보에서 가장 성공한 그렇지. 그런 색소포니스트이자 재즈 뮤지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스탠 게츠가 1952년도에 연주한 초기 앨범인데요. 스탠 게츠 플레이즈란 앨범이고요. 그 앨범의 A면 네 번째 곡인 You Turn the Tables on Me라는 곡을 골라봤습니다. 스탠 게츠 평전을 읽어보면은 10대 때 스탠 게츠가 레스터 영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그의 스타일을 담고자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레스터 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뮤지션이 스탠 게츠가 아닌가 하게 되는데요. 스탠 게츠 별명이 더 사운드거든요. 더 사운드. 예. 유명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사운드가 뭐 누구의 사운드냐? 레스터 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따뜻하고 서정적인 그런 음색 그거를 더 사운드라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평론가들 역시 그러니까 레스터 영의 영향력을 가장 설득력 있게 계승한 뮤지션이 스탠 게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스탄 게츠가 그러면 이제 보사노바 빼놓을 수가 없잖아. 보사노바의 광풍을 스탄 게츠가 불러일으켰는데 그 보사노바가 제일 중요한 게 그 섬세한 거잖아요. 아주 그 이렇게 진폭 없고 이렇게 얇지만 고안에서 이렇게 섬세한 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스탄 게츠가 레스터용의 영향 때문에 그런 스타일 때문에 보사노바에 이렇게 최적화된 스타일을 갖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이 스탄 게츠가 16살 때 프로 뮤지션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20살쯤에는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4명의 색소포니스트들을 전면에 내세우는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 그 중에 한 명이었고 근데 그때 이제 비밥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모든 거를 섭렵하던 10대 후반 20대가 된 스탠 게츠에게 있어서 레스터 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그 서정성인데 그게 쭉 연주 생활을 해오면서 60년대 초반에 브라질로부터 온 보사노바와 합쳐지는데 보사노바가 가지고 있던 그 서정성과 스탄 게츠가 여태까지 공부해온 서정성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음악이 폭발한 거지. 폭발을 미국에서 하게 됐고 그 중에 가장 선두는 스탄 게츠가 된 게 어쩌면 당연한 수순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스탄 게츠는 단순한 뭐 전통 계승자 서정성을 받아들인 계승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레스터용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다가 20살 정도 됐을 때 어떤 재즈계의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비밥이나 이런 트렌드와 감성을 거기다 더했고 거기다가 자신만이 낼 수 있는 톤을 더해서 그게 또 보사노바까지 60년대 연결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음악 세계도 굉장히 넓혀간 굉장히 뛰어난 뮤지션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오늘 고른 앨범 스탠 게츠 플레이즈라는 앨범 52년도에 녹음을 해서 53년도에 발매가 된 앨범인데요. 이 앨범 속에 스탄 게츠의 연주는 레스터 영의 향취가 아주 진하게 나는 52년이면 스탠 게츠가 1927년생이니까 25살 때거든요. 아직은 레스터 영의 톤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였고 이제 막 자신의 톤을 찾아가는 그 당시에 스탠 게츠의 아주 젊은 스탠 게츠의 초기의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에서 20살쯤에 이미 스타가 돼 있었죠. 그러니까 21살 때 낸 48년도에 낸 싱글이 히트하면서 굉장히 스타급 연주자 아주 대성공을 20대 초반에 하게 되는데 우디 허먼 오케스트라를 나와서 본인의 이제 솔로 뮤지션으로서의 아주 왕성히 활동하던 시절의 첫 LP 음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노먼 거렌츠의
클래프 레코드에서 나온 10인치 앨범이죠. 그러니까 52, 3년 이럴 때는 아직 LP가 10인치로 많이 통용되던 시절. 55년, 56년부터는 12인치가 자리 잡게 되는데 10인치 LP에 담긴 그래서 모두 8곡이 담겨져 있는데요. 8곡이 다 좋아요. 저는 이 앨범을 집에 이렇게 TV 옆에 요만한 CD 플레이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가끔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 틀어놓고 듣는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앨범인데요. 청년 스탄 게츠의 서정성을 완성해서 보여준 앨범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앨범의 가장 중요한 스탄 게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멜로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곡 모두가 크게 즉흥 연주로 해석해낸다기보다는 원곡이 가진 멜로디를 본인의 색깔, 25살 스탄 게츠가 낼 수 있는 최대한의 톤으로 그 일관된 음색마저도 일관된 그러한 8곡의 연주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탄 게츠가 그 이후로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사노바 시절이나 그걸 지나서 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91년에 사망하시기 전까지 가지고 있던 스탄 게츠를 하면 딱 생각나는 그 어떤 서정성, 리리시즘이라고 하는 그거를 처음으로 완성해낸 앨범이 이 앨범이다. You Turn the Tables on Me라는 곡을 고른 이유는 가장 레스터 형으로부터 받은 영향이랄까? 그런 톤이 이 곡에 잘 살아있는 것 같아서 이 곡을 골랐는데요. 스탄 게츠가 레스터 형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레스터 형은 재즈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멜로디스트이다. 그러니까 멜로디스트. 멜로디를 중시하는 그러한 연주자의 계보에서 가장 숭고할 정도로 가장 훌륭한 연주자였다는 평인데요. 사람 목소리로 치면 약간 허밍하는 듯한 그런 부드러운 느긋한 톤에다가 말하듯 이야기하듯 이렇게 선율 위주로 풀어내는. 저는 이 곡 들으면서 딱 느꼈던 게 속삭이네. 그런 거죠. 노래도 아니고 색스폰으로 속삭이듯 그 보사노바 시절의 스탄 게츠의 뭐 정말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네. 프로토타입 뭐 그렇죠. 그 훨씬 10년 전에 젊은 시절의 스탄 게츠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그 Girl from 이파니마나 이런 보사노바로 너무 스탄 게츠가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상 지워져 있는데 그가 그 10년 전에 어떤 연주를 하고 있었나를 한번 살펴보시는 의미로도 재즈를 듣는 데 있어서 스탄 게츠라는 뮤지션의 어떤 원형을 볼 수 있는 그런 앨범이고 스탄 게츠가 제가 이제 멜로디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탄 게츠 본인이 레스터 형을 멜로디스트라고 최고의 멜로디스트라고 얘기했듯이요. 그러니까 스탄 게츠 선생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끝내고 싶은데 색소폰이라는 악기는 사실 인간의 목소리를 번역한 악기이다. 그 연주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결국은 멜로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그 You Turn the Tables on Me라는 곡을 혹은 이 앨범 속에 있는 여러 재즈 스탠다드를 어떤 멜로디를 요리해낸 스탄 게츠 이거는 꼭 한번 전곡을 들어보시길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